한때는 한국 땅이었던, 그러나 지금은 한국 땅이 아닌 분쟁 지역은 늘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 땅에 미지의 천연 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그 땅이 한국의 영토가 되었을 때 얻는 이득이 크면 클수록 아쉬움도 비례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한국은 이러한 위기에 놓인 두 개의 지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7광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어도입니다. 여러 복잡한 국제법과 더불어 비난을 감안하더라도 한국 영토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일본과 중국이라는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과감한 행동을 펴지 못해 늘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국 땅이라고 우겨도 한국은 제7광구와 이어도를 모두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명 우리가 알기로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한국 영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이 주인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현재 한국은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한국은 7강구와 이어도를 한 번에 손에 쥘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라면 어떤 것을 취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제7광구가 뜨거운 감자가 되기 시작한 건 1970년 1월 1일입니다. 2년 전 유엔은 에머리를 중심으로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를 구성해 동중국해로 광물 탐사를 실시했는데요. 6주일에 걸친 말 그대로 샅샅이 동중국해를 훑어본 후 발표된 에머리 보고서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와 천연가스 저장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문장 하나에 동중국해는 순식간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의 땅이 된 겁니다. 이에 보고서 발표 직후 한국에서는 해저광물 자원개발법이 제정됩니다. 즉 1970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 그 부속 도서인 해안에 인접한 해역, 그리고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의 부존 천연자원 중 특히 천연광물인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해 산업발전을 꾀하겠다는 법이 제정된 겁니다. 그리고는 5개월 뒤 시행령을 반포해 한반도를 둘러싼 7개의 광구를 각각 설정했습니다. 현재는 8개의 광구로 세분화되기는 했으나 7광구는 제주도 동쪽부터 일본 남쪽에 걸쳐 총 16개의 좌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좌표를 하나하나 표시해보면 마른 목골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생각보다 그 크기가 훨씬 거대한데요. 공해 또는 일본의 영해라고 생각했던 상당 부분이 한국이 발표한 해저광물 자원법에 의해 한국이 마음 놓고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영토가 된 겁니다. 유엔이 내놓은 보고서 덕분에 한국은 상상도 못한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 보유국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 보물창고를 우리가 마음 놓고 개발할 수 있도록 법까지 제정해 둔 것인데, 당시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던지 1980년에는 정난이라는 가수가 제7광구라는 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마음 놓고 제7광구를 소위 대한민국의 개발구역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세계적인 흐름 덕분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여러 판례에 걸쳐 국가 간 해양 경계는 합의로 이루어지되 바다에 잠긴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붕 수역 전체를 귀속시킨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육지 영토가 해저로 이어지는 대륙붕은 그 대륙붕이 끝나는 곳까지 그 국가의 영토로 볼 수 있다는 해양경계 국제법상 원칙을 제시한 겁니다. 이 판결 덕분에 한국이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공해의 상당 부분을 한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7광구는 대한민국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오키나와 해구에 의해 단절되기 전까지 약 520km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륙붕 덕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지도 모르는 그 해역 전체를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일본에 가까운 이 해역을 일본이 가만히 두고 볼 리는 없습니다. 한국에게 자본과 기술을 협력할 테니 이 지역을 공동 개발하자고 제의해왔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늘대륙붕 협정이라고도 불리는 하늘대륙붕 공동개발협정입니다. 이 협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본이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할 때니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해 함께 개발하고, 이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은 반땡하자 1978년부터 발효시켜 50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되, 종료 3년 전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통보하면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협정 발효 8년 뒤인 1986년 일본은 돌연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2년 뒤 국제해양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된 법은 제7광구의 90% 이상을 일본의 개발구역으로 귀속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이 지역을 일본이 혼자 독식하겠다는 겁니다.
1960년대 후반 국제사법재판소의 대륙붕 경계로 인해 세계적인 혼란이 가중되자 유엔은 새로운 해양법 협약을 채택했는데 이 협약에서 대륙붕의 개념이 사라지고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도입됩니다. 협약 제57조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캐리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두 연안국 사이에 200캐리 중간선을 긋고 200캐리 이내에서는 마음껏 자원개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은 그 범위가 다른데 영해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캐리를 의미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캐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연안국 간의 거리가 400캐리를 넘지 않는다면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중간선을 그어 양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유엔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합의되거나 또는 200캐리 내에서는 상공을 포함 해저, 하층부까지 자국의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마음껏 자원개발이 가능해집니다. 1994년 11월 16일 발효된 이 협약은 일본에게 극도로 유리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늘어나면서 7광구의 90%가 전부 일본 수역으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90%도 그나마 중첩되는 경우 중간선을 긋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지 이조차도 따르지 않는다면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된 전부가 일본의 관할권으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공동개발을 중단한 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공동개발을 하지 않았고 이대로 3년 뒤 2025년이 되면 일본은 서면으로 통보해 공동개발 협정을 종료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국은 단독 개발이 불가능한 독수 조항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고 일본은 한국의 공동자원 탐사 요청을 묵살하고 있어 한국이 닥쳤던 개입장이 된 겁니다. 한국에게 최선책은 제7광구 전체를 가져오는 것이고 차선책은 그나마 중간선을 그어 일본과 합의하는 것이고 최악은 일본이 2025년까지 기다렸다 협정 종료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일본은 100% 협정 종료를 택할 겁니다. 자신에게 최선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1982년 채택한 유엔 해양법 협약의 제76조가 대륙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혼란을 야기한 건데요. 왜냐하면 동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는 200캐리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대륙붕에 대해서는 자연적 연장을 선택하거나 200캐리를 선택하도록 규정해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76조 제1항은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캐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의 해저지역이라고 규정해 대륙붕 끝까지 자원개발이 가능한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0캐리를 넘는 대륙붕까지 대륙붕을 설정하려면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는데 한국은 한국의 대륙붕은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기 때문에 2009년 5월 12일 우선 일본과의 공동개발 구역에 대해 예비정보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이 제출한 문서에서 한국은 공동개발 구역 내 수역 중 19,000제곱킬로미터를 한국 대륙붕으로 제시했습니다. 만약 이 문서를 인정받는다면 공동개발 구역의 고작 10%에 대해서만 한국의 대륙붕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으로 나머지 90%는 자연스럽게 일본에게 귀속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됩니다. 그러나 대륙붕 한계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26일 정식 문서를 제출했는데 이 원본 문서에 기재된 대륙붕 한계선이 놀랍습니다. 한국이 제출한 문서를 보면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 원칙에 따라 200캐리 한계선을 일본 열도의 거의 최남단까지 그려져 있는데 만약 이것이 인정된다면 공동개발구역의 적어도 70%가량이 한국 대륙붕의 끝단으로 그려져 있고 한국은 추가적으로 350캐리 지점까지 그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제76조 5항과 6항에 따른 것으로 동조항은 200캐리를 넘어서는 대륙붕이 존재할 경우 350캐리를 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최대 350캐리까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륙붕의 자연 연장설에 따라 한국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한계선은 제7광구를 전부 포함한 350캐리이거나 공동개발구역의 70%가량을 차지하는 200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7광구를 한국이 마음대로 개발하려면 이 대륙붕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배타적 경제수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간선 원칙을 따른다면 제7광구의 90%를 일본에게 넘겨줘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무조건 대륙붕 원칙이 유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대륙붕 원칙을 주장하면 한국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곳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어도인데요.
사실 이어도는 섬을 뜻하는 한자어 도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섬은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어도는 제주도에서 서남쪽으로 약 5일쯤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으로 항상 안개가 자욱한 곳입니다. 이곳은 바다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천국 같은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이어도의 실체를 나타내는 전설입니다. 왜냐하면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수중 4.6m 아래에 있는 암초이기 때문에 절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이어도의 실물을 본 어부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어도를 봤다는 것은 파도가 최소 10m 이상 높았다는 의미이므로 조업을 떠났던 이들이 10m 이상의 파도를 본다면 이는 필시 사고를 의미하죠. 그렇게 전설처럼 남아있던 이어도가 분쟁의 씨앗이 되기 시작한 것은 역시 1982년 채택된 유엔 해양법 협약 때문입니다. 이 협약 하나로 바다를 가진 연안국들의 영토가 줄어들고 늘어나며 제멋대로 달라지기 때문에 해양법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전설 속에만 남아있던 이어도가 처음으로 세계사에 등장한 것은 1900년입니다. 영국의 상선 소코트라우는 일본 규슈에서 출발해 상하이로 향하던 도중 수중 암초를 만나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영국 수로국은 이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왕립 해군 측량선 워터위치호를 파견해 이 암초를 조사하도록 했는데 1901년 영국의 린 소령이 이 수중 암초를 측량한 후 여기에 소코트라 암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엔 해양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이어도는 공해였습니다. 그러나 1982년 채택된 유엔 해양법의 200캐리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에 따라 한국의 경제수역이 되었는데 한국의 최남단 마라도에서 200캐리를 그으면 이어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영해는 아니라서 우리 영토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수역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어업활동이나 자원개발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해양 영토를 지키려는 노력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부터 시작됐는데 1951년 주미대사 양유차는 미 국무부를 상대로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 따라 제국주의 시기 점령한 영토를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듬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어도를 포함시킨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평화선이라고도 불린 이 선언은 중국과 일본의 반발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는 못했죠. 그러다 1987년 해운항만청은 국제해양법에 따라 이어도에 등부표를 설치해 국제적으로 공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21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360평의 해양과학기지를 착공해 2003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한 이어도가 왜 중국과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국제법 해석에 대한 견해차입니다만 이는 심각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12해리 바깥에 위치했기 때문에 한국의 영해는 아니므로 영유권 분쟁의 대상은 아닙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을 둘러싼 견해차에 있는 것인데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이어도는 한국의 이이지에 포함되며 중국의 퉁다오 섬에서 247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국의 연안거리가 400캐리가 넘지 않기 때문에 중첩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국이 서로 이의지를 주장하면 겹치게 되므로 해양법은 양국의 협상을 통해 해상 경계선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나 이미 1990년부터 시작된 양국의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회담은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한국은 국제법에 따라 중간선을 기점으로 이의지를 설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이어도는 한국의 이의지 내에 위치합니다. 반면 중국은 양국 해안을 사이에 둔 중국 영토가 월등히 넓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영토가 작은 한국이 더 적은 이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 이어도는 중국의 이의지에 포함되니까요. 여기에 중국 역시 2012년 유엔 대륙봉 한계위원회에 중국의 대륙봉과 관련하여 정식 문서를 제출했는데 중국의 대륙봉 한계점이 이어도를 넘어 하늘 공동개발구역까지 이어집니다. 중국 역시 최소 200캐리, 최대 350캐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제7강국까지 이어지는 상당한 해양이 중국의 이의지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2001년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할 당시 길을 쓰고 항의를 했던 겁니다. 참고로 이어도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만들라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든다는 기사는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이 인공섬이 배타적 경제 수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전략이기는 합니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본토에서 1000km 떨어진 스프레틀리 군도에 시멘트를 부어 인공섬을 조성한 후 그 주변의 수비암초, 파이어리 크로스 등에도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투기를 위한 활주로와 군인 막사 등을 지어놓고는 이를 중국 땅이라고 선언하며 전 세계적인 비난에 휩싸였었습니다. 일본 역시 도쿄에서 1740km 떨어진 산호초 오키노토리에 인공섬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물 방파제를 만든 후 대륙봉 한계위원회에 섬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달라도 그 목적은 같습니다. 우선 중국이 인공섬을 조성하는 목적은 군사를 주둔시키는 방식을 선택해 자국 영토로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해양법 제56조는 배타적 경제 수용 내에서 자원 탐사, 에너지 생산, 경제 개발을 위한 활동을 위한 목적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엄밀히 해석하자면 군사적 목적에 대한 시설물까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60조 8항에 따라 인공섬, 시설,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며 밀물대도 수면 위로 보이는 지역만을 섬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시멘트를 부어 밀물대도 수면 위에 보이도록 해 섬의 지위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본이 이 조항을 들어 2008년부터 산호초 형성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인데 오키노토리에 산호초를 자라도록 해 섬으로 인정받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일본도 자신이 원하는 산호초나 암초를 섬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그 지점을 영해 기점으로 인정받아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어도에 인공섬을 만들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현재 이어도에 세워진 해양과학기지는 인공구조물일 뿐 섬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강제로 시멘트를 부어 밀물대도 보이도록 만든다면 이어도 역시 섬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여기부터 200해리, 350해리 등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자원 개발할 수 있는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늘게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전략이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어도와 제7강구를 한 번에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한국이 제7강구에 대해서 펼치는 주장과 이어도에 대해서 펼치는 주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7강구를 손에 넣기 위해 한국의 대륙봉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대륙봉 한계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이 주장을 이어도에 적용하면 중국의 대륙봉 한계선 주장이 힘을 받아 일본에게 7강구에 대해 강한 주장을 펼 수 없게 되고, 한국이 이어도를 손에 넣기 위해 양국의 이이지 중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이 주장을 7강구에 적용하면 일본의 중간선 주장이 힘을 받아 중국에게 이어도에 대한 강한 주장을 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관된 주장을 펼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둘 다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최선이겠지만 둘 다 갖기 위해 펼치는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양국을 깨부술 만한 아주 강한 군사력이 없는 이상 강하게 밀어붙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 해도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그에 못지 않을 테니까요. 몇몇 국가가 영토와 자원, 역사 문제까지 엉켜있는 경우 그에 대한 해법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정부 관계자가 이 영상 댓글을 읽다 문득 치밀한 해양 외교를 위한 최선의 비책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